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2. 한국의 특별한 힘. 3. 예언이 이루어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요즘 몇 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세계 경제 지도상에서 주목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노력과 성과로 인해 한국은 강력하고 다양한 경제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의 개발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두드러진 성공 중 하나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지식과 고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 나라는 혁신과 연구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기술 제품들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다국적 기업과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대적인 제조 산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품질과 성능에 집중함으로써 한국 제품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며 한국을 견제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인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국들 정상들은 미국 대신 한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파격 제안을 동시에 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아무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비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2위입니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앞으로 평생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최근 너무나도 핫한 2차 전지. 203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815조 원으로 600조 원 수준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마저 압도적인 격차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 작동된다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천조 원짜리 배터리 제조 비용 중 무려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 이 양극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세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시킨 곳이 바로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 황제주 주당 100만 원 이상 주식 등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국내 주식 부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 4명을 제외한 7대 그룹 총수와 총수 일가는 물론 국내 쟁쟁한 재력가의 순위가 이동채 전 회장보다 아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5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 경제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상의 개인주주 랭킹 7월 7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4조 9,175억 원으로 톱탑 5분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주식이 너무 비싸다며 공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여의도 증권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며 사실상 주식을 팔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웃기나 한 듯 주가가 오르더니 급기야 증권업계에서 황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가 100만 원 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숏 커버링 슈어트 커버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최근 한 달 동안 50만 주 넘게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로 미리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숏 커버링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숏스퀴즈라는 현상도 발생하죠. 김기주 KPI 투자자문 대표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숏 커버링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수십 %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증권사들은 이제 아예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4월과 5월부터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자 대망신을 당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아예 분석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며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사라고 하면 팔고 팔라고 하면 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마저 꺾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2차전지. 한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배터리와 같거나 더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춘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 및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P글로벌에서 리튬 및 2차전지 배터리 금속 부문을 담당하는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수석 애널리스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갖고 있는 우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생산 확장이 봉쇄 조치로 둔화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 국가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난지만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아직 세계 1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자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 산업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세계 로봇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데다가 카이스트는 MIT마저 제치고 자율주행 로봇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도 한국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이렇게 세계 1, 2위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의 만남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고 세계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들을 두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에 200조 원, 10년 뒤면 최대 2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 브랜드선스 마켓 리서치 앤드 컨설팅 프라이버트 리미티드는 이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 예측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최근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더니 수십, 수백 조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까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독일,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 중국을 잇는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라며 특히 무기 등 방산 수출과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 만큼 향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는 더 이상 너무 성능이 후져서 쓰지 못하겠고 미국산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초대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비웃음을 사며 아무런 외교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저자세로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는 사우디가 보유한 유전 중 하나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며 한국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분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 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 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시프지 암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마니파메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산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의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 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직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라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큰 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알 한화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대공화기 비호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4억 6천만 리알 한화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외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분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분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에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임미답의 길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시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 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 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 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 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 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쉘의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어떠한 힌트 없이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의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얼트러 인텔러전트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 400분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킨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킨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경제 파저티브 이카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